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페이지 22페이지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염색 분체 이렇게 돼 있죠. 염색체가 유전자를 복제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 복제해서 분체 형성을 한다. 아홉 번째, 외부의 투명막, 내부의 기질. 여기는 외우셔야 합니다. 외부의 투명막, 내부의 기질. 중앙에 나선상에 두 개의 염색사가 있다. 이 9번은 9번 조항은요. 그냥 저 문장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투명막, 기질, 두 개의 염색사. 몇 개 있느냐? 여기에. 그림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풀어놓으면 또 살짝 혼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9번 문장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셔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구조도 염색체 구조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인데 이 연결은 시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색질은 꼬인 형태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었어요. 우리가 사지선다면선 독해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림이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가능한 한 아마 풀어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톤 단백질, 강한 염기성 이렇게 돼 있죠. 염색질을 구성하는 중심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를 구성해? 염색질을 구성하는 중심 단백질이다. DNA가 감기는 축으로 작용해서 DNA 응축을 돕고 단백질 응축을 돕고 유전자 발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톤은 DNA 가닥이 감기는 실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 아시죠? 실이 이렇게 그냥 한 가닥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잘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실패 감아놔서 여러 겹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단단해지죠. 여기서 실패는 실을 감는 패를 얘기합니다. 실을 감는 도구.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 동원체 염색체의 모양이에요. 자, 요 부분이 동원체라고 그랬죠. 겹치는 이렇게 이게 하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염색사가 이렇게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접합부를 이루는 부위, 이게 동원체라고 하는데 저 동원체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이제 기사 시험에서는 그림을 탁 주어져 놓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기본 점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거 풀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 염색체, 그래서 이 동원체가 사실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정확히 반반씩은 아니지요. 그죠? 반반씩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볼 때 여기가 A, B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중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중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버그맞자죠. 중앙과 가깝다. 버그맞자요. 버금한다. 여러분들 버금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무엇과 버금한다. 무엇과 거의 같다. 그죠? 비슷하다 뜻이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 여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정중앙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중앙인데요. 이거와 이거를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하면
문장으로 하면 중앙에 위치했다라고 딱 명기를 하면 중앙에 있는 거죠. 근데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그러면 아중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그게 나올 확률보다는 이제 여기죠. 정점 염색체냐 말단이냐 하는 거예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래서 정점 염색체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같죠. 그죠? 맨 위에 있는 거는 같은데 정점은 부수체가 있죠. 말단은 부수체가 없죠.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정점 동원체는 여기는 부수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부수체. 동원체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염색체 구분을 보겠습니다. 자, 세포는 이제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 체세포는 신체를 구성하고 몸체를 구성하고 개수는 2n이다. 짝수란 얘기죠. 짝수다. 그 다음에 구성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 한 쌍을 이룬다. 한 쌍을 이룬다. 상동 한 쌍을 이룬다. 생식세포는 정자 혹은 난자를 이루는 거죠. 그죠? 정자 혹은 난자 이렇게 이루겠죠. 둘 중에 하나를 이루는데 그 개수는 n이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 체세포는요, 나중에 분열을 해도 2n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생식세포는 2n이 n으로 끝난다. n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단수 염색체가 됩니다. 홀로 단자 써서. 이건 짝수지만 이거는 홀로 단자. X 아니면 Y라는 얘기죠. X냐 Y냐 이제 그 차이죠. X 아니면 Y. 자, 염색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후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상염색체, 보통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염색체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상인지 성인지 구분을 안 해놓고 우리가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상염색체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험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십니다. 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염색체는 XX, XY, 조류는 ZW, ZZ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축 6종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유전학을 왜 공부를 해서 가축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축 6종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축 6종 하면 가축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6종의 목표가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니다. 왜? 이 가축 6종학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6종의 개념과 목표는 알고 있어야 이 과목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이 부분을 가끔 물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 6종의 목표를 보면 축산물 생산량 증가입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축산물을 6종을 해가지고 몸체를 작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반려동물은 작을수록 귀여워 보이는 경우죠. 원래 코도 늑대처럼 이렇게 길었는데 주둥이가 길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주둥이가 짧게 뭐 퍼그라든지 불독이라든지 그러면 약간 좀 재미있으면서도 귀여워 보이는 뭐 그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축은 말 그대로 생산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본은
생산량의 증가입니다. 감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가장 단적으로 사료량, 사료 요구량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육종을 했는데 원래는 돼지를 110kg까지 키우려면 110kg의 사료를 먹어야 됐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육종을 통해서 한 90kg만 먹어도 110kg이 되도록 육종을 해낸 거예요. 그럼 그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죠? 20kg을 적게 먹고도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생산에도 육종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내가 가축인데 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 돼지라면 삼겹살 부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 햄 부분을 떠나서 삼겹살 부분이 많이 나올수록 농가에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쪽 부위만 더 클 수 있도록 육종해내면 같은 돼지를 키우더라도 같은 킬로그램이라도 삼겹살 부위가 커짐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적 이득을 많이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효율적인 생산. 세 번째, 축산물의 품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축산물이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 소고기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 보통 이렇게 됐잖아요.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소고기인데 몇 등급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1, 2 플러스야, 1 플러스야 이걸 물어보고 삽니다. 그다음에 우유도 등급이 1등급 A냐, 2등급이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축산물도 계란도 그렇죠. 계란도 왕란이냐 특란이냐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진다. 계란 한 개가 얼마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등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등급을 높여서 같은 개수지만 농가의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 이것이 품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양 한계의 극대화. 이거는 이런 경우죠. 정말 이 개체는 잘 자라.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없는 품종인데 도입을 해서 키우려고 보니까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추위에 잘 적응을 하는데 여름철 더위에는 정말 생산성이 없고 오히려 도태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 못 키우겠죠. 우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육종을 통해서 겨울철에도 잘 견디지만 여름철에도 좀 견디는 힘, 더위에 견디는 힘을 늘려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양이 가능하다.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품종도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 하는 경우죠. 그것이 사양 한계의 극대화입니다. 생산성의 안정화도 있고 육종을 통해서 일단 규격, 예를 들어서 돼지인 경우에 6개월령, 5 내지 6개월령 사이인데 도달 체중이 110kg을 만들겠다. 그러면 110kg이 전체 돈군 중에서 돼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도달 일령이 원하는 도달 일령에 많이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생산성의 안정화죠.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1년에 2.5회 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5회니까 이게 4계절을 다 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봄에 새끼를 낳던 가을에 새끼를 낳던 그거에 관계없이 고르게 새끼 수도 출산을 하고 또 커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육종해낼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의 안정화입니다. 가축의 신미화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죠. 소인데 어차피 소든 돼지든 닭이든 우리가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얘네들이 살았을 때 얼마나 예쁘냐를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진 않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가 살았을 때 소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소가 예뻤던 우리가 볼 때에 흉물스러웠던 관계가 없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설치류, 축사는 가축이라 하면 설치류 중에 뭐가 있냐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 이 토끼인 경우에는 우리가 봐도 이렇게 밉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밉지가 않다. 그냥 토끼 고기 그러면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 떠올릴 때에도 그냥 토끼 고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 설치류, 쥐류인 경우에요. 그러면 이 토끼는 우선 귀여운 게 꼬리가 이렇게 쥐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 꼬리의 모양이 별로 이렇게 어감이 안 좋은 경우, 시각적으로 감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설치류라서 생산성도 많고, 그죠? 31일 정도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생산성도 많고 잡식성이라 잘 자라고 하지만 그 고기를 가축의 축종을 떠올리는 순간 그거는 먹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쥐지, 큰 쥐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그거는 가축으로서 적합치가 않죠. 예를 들어서 아마 토끼도 우리가 육종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꼬리가 쥐꼬리가 됐다. 그러면 소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게 신미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축종을 대상으로 할 때에 큰 부담감이 없는 쪽으로 우리가 육종의 목표로 삼는다. 뉴트리아 아시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 경우가 이 신미하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80년대에 호주에서 뉴트리아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크기도 이만하고 잘 크고 질병에 강하고 번식력 좋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농가에서 분양받아서 도축을 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그거는 보기에도 흉측스러운데 쥐가 단지 큰 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토끼도 사실 설치류 맞잖아요. 그죠? 쥐는 쥐인데 다람쥐도 쥐잖아요. 다람쥐 우리가 흉측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별거 아닌 그 문제, 특히 이제 꼬리 부분에 있어서 그 받아들인 선입견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육종을 하되 신미화도 고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 것은 육종의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을 때 신미화 나오면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축인데 굳이 뭐 예뻐야 돼? 그 육종 목표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뉴트리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쥐. 사실 쥐는요, 축산적으로 보면 좋은 단백질 원입니다. 거기에 질병이 없고 그렇다면 식량으로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만약에 먹는다면. 그죠? 우리 번데기 먹잖아요. 번데기 먹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죠? 잘 안 먹죠. 가축 육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나누면 선발이냐 도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어느 걸 선택했어요? 선발을 선택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육종하는 방법은 전체 무리 중에서 정말 우수한 개체를 선발을 해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자손을 번식시킬 거냐 아니면 평균치 중에서 평균치 이하 되는 애들을 계속 도태시켜 나가는 겁니다. 평균치 이하를.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상위치만 남겨서 계속 그쪽을 번식시켜서 또 하위 몇 퍼센트 도태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태돼야 되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기본 전체 숫자
기본이 되는 모수, 통계학에서 모수 있죠. 전체 기본이 되는 전체 수가 적어질 수 있죠. 도태를 어느 일정 시키면. 근데 선발을 딱 해버리면 전체의 숫자를 놔둔 상태에서 한 마리, 몇 마리 선택해보지만 기본 모수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발을 우선으로 한다. 유전적으로 개체를 선택해서 종축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됐습니다. 선발하는 목적은 뭐다? 종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종에서는 최종 목표는 무조건 종축입니다. 우수한 개체를 가지고 다수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것, 이런 개념이죠. 교배법이 있는데 근친교배, 잡종교배, 뭐 윤환교배, 종료교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교배법 뒤쪽에 나오는데 여하튼 가장 크게 나누면 근친교배와 잡종교배 둘로 나눌 수 있죠.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친교배를 하면 품종의 고유성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품종의 고유성. 잡종교배를 하면 어찌됐든 F1 때 잡종으로 나온 그 개체는 부모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잡종 강세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량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축산의 품질물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교배를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를 교배시켰을 때에 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형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교배 안 시키겠죠.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교배를 시켜서 그중에 좋은 것을 고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어떤 그런 연구 실적이 있는 걸 봐서 이거와 이거는 어느 쪽이 더 좋은 쪽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게 판단이 되면 교배를 시켜보겠죠. 근데 근친 교배는 생산량은 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근친 약세가 나타난다. 오히려. 하지만 고유성, 품종의 고유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친 교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한우 이렇게 되는 거죠. 한우는 어찌됐든 한우의 피를 그대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우에 뭐 다른 기타 뭐 홀스테인 젖소라든지 뭐 저지종, 건지종, 뭐 인도소 여러 가지 소를 교배시켜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잡종이 되기 때문에 한우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근친 교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이 교배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혹은 유사 분열이라고 합니다. 같이 외우십니다. 체세포 분열 혹은 유사 분열, 생식세포 분열 혹은 감수 분열 이렇게 외우고, 이거는 체세포 분열 혹은 유사 분열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유사 분열로 나올 수 있고 체세포 분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출제하시는 분이 어느 쪽 용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같이 외웁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외운다. 체세포 분열, 핵 물질의 변화와 행동에 따른 구분을 보면 이제 간기가 있습니다. 먼저 간기와 분열기를 크게 나눈다. 간기는 사이간자거든요, 여러분. 사이간자, 사이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막과 인이 보이고 염색체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응축이 안 된 염색사로 존재하는 거예요. 염색체까지는 안 갔어요. 이게 간기입니다. 이 간기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시기 있죠. 그 시기 기간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혼용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정말 혼동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부분은 시험 문제에 빈출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간기는 염색체로 존재하느냐, 염색사로 존재하느냐. 여기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물어볼 때 시험 문제에 염색사로 존재한다. 아직 염색체까지는 안 간 거죠. 안 갔습니다. 응축이 아직 안 일어나서. 그 다음에
DNA가 복제되고 세포는 성장합니다. 중심체가 복제되어서 2개가 된다. 여기까지가 간기예요. 2개까지 되는 것이 간기. 그 다음 분열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분열기에서. 근데 시험 문제에 간기 중 전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2개의 염색 분체를 드는 시기는 간기 중 전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간기에는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기는 간기다. 전기는 말 그대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여기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시기, 전기입니다.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시기, 전기.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어서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된다.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되는 시기, 여기가 전기입니다. 그 시험 문제 나누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1. 그죠? 2개의 염색 분체로 된다. 2. 그 다음에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된다. 3.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된다. 4. 여기까지. 하나, 둘, 셋, 4개의 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실 때 우리 사지선다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자, 이것을 어떻게 4문제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출제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응용해서 바꿔놓겠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렇게 지문이 나오거든요. 중기,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된다. 중앙에 배열된다죠.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뚜렷해지고 중심체가 양극에 위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기. 자, 중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기. 중심체가 양극에 위치한다. 우선 중기. 중심체가 양 끝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세포의 적도면에 배열되고 응축되어서 뚜렷해진다. 염색체가 뚜렷해지는 시기, 자, 여기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포 분열 중,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체가 응축되어 뚜렷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 중기입니다. 여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뚜렷하게 보이는가? 중기. 그 다음에 이제 후기와 말기를 봐야 되는데,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여기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분리자가 이제 말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말기에 보니까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고 방추사가 사라진다.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 유전적으로 동일한 2개의 딸 핵이 생긴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말기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 전기, 중기, 후기의 말기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딸 핵이 생긴다. 여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한 거고, 여기는 2개의 딸 핵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생긴 거예요. 간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세포 분열 주기에서 분열기를 제외한 시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맞죠?
중요한 시기로 이때 뭐가 일어나요? DNA 복제가 일어나. 여기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DNA 복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감기 때 일어난다. 일명 휴지기, 분열 간기, 정지기, 대사기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저 간기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근데 대사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다음 중 대사기에 일어나는 분열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대사기가 뭐지?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정지기? 모르겠는데 분열 간기는 간기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것이고 휴지기? 이게 교재에 따라서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학문이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을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하듯이 그대로 하는데 이거를 번역하실 분들이 어떤 분은 정지기로 번역하셨고 어떤 분은 대사기로 번역하고 어떤 분은 뭐 휴지기로 번역하시고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공부하신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책을 보면 다르게 표현되는 책이 있다. 네, 같은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간기로 나올 거다 하는 거죠. 간기로 나올 건데 그래도 모르니 요 네 가지를 더 외워두셔야 됩니다. 같은 얘기다. 어떤 문장이 나와도 같은 단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 분열하는 그 모식도예요. 간기, DNA 복제가 일어난 시기. 여기에는 움직임이 없죠. 복제만 일어났다. 그 안에 복제된 염색체가 나타난 시기 전기. 중기는 요 염색체가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산되어 있는데 염색체가 중앙에 모였어. 이렇게 중앙에 모였죠. 이게 중기예요. 중앙에 모인 시기 중기 이렇게 외우세요. 세포 중앙에 모입니다. 일단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양쪽 끝으로 이렇게 딸려갑니다. 양극으로 이 염색체가 이렇게 딸려가요. 왜냐면 나중에 분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요 양 끝으로 염색체가 딸려가는 것 이것을 후기.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서는 만입이 일어난다. 만입은 뭐냐면 요 부위가 지금 염색체가 양쪽 끝 들어가서 하나의 새로운 요 전기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냈죠. 그죠? 두 개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거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 정중앙이 이렇게 점점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모여서 나중에 두 개로 나뉘는 것, 이것이 말기입니다. 만입이 일어난다. 만입. 중앙이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 위에서. 세포질 핵분열이 끝나는 말기에 일어나고 동물 세포는 세포질 만입으로 두 개의 세포가 된다. 자, 세포질의 만입을 풀었으면 세포질 분열 시 동물 세포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세포질이 들어가는 것 됩니다. 나눌 때 아래 이렇게 그 가래떡을 우리가 자를 때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두 개를 자르잖아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터져 나와서 자르진 않지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들어갑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들어가는 것. 이 현상은 이제 만입만 따로 본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체세포 분열의 특징과 의의. 이거는 그냥 체세포 분열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본은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분열은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체세포 분열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분열 전후의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 2n이 2n 그대로 끝납니다. 만약에 체세포 분열에서 2n이 n으로 되면 계속 몸체가 줄어들 거예요. 반씩. 그렇지 않겠어요? 2n이 n으로 되는데 줄어들겠죠. 몸체는 그대로 있다. 자, 대신 성체가 될 때까지 세포 수는 늘어나죠. 세포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코끼리하고 사람하고의 예를 들면 코끼리의 세포가 사람보다 훨씬 큰 게 아니고 세포 수가 많은 거죠. 그죠? 세포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염색체 수는. 분열 결과 2개의 딸 세포가 생기고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의 생장점 또는 동물의 체세포에서 관찰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가축이니까 여기만 신경을 써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식물체도 커가야 되니까 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커가는 것을 신장에 갈 때에 생장점이 이렇게 커가죠. 끝부분이 이렇게 커가는 거죠. 그죠? 끝부분이 이렇게 위로 커가듯이.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도 생물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세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2개의 딸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감수분열이 있어요. 감수분열. 이 감수분열은 보통 2번 분열을 한다. 체세포 분열은 1번 분열을 한다. 감수분열은 2번 분열을 한다. 그래서 제1 감수분열과 제2 감수분열은 나눕니다. 어차피 방법론은 같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반복해서 한 번 더 일어난다. 간기, DNA 복제기. 자, 간기는 무조건 감수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있지요. 예. 간기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감수분열에서는 전기를 다시 구분한다. 세사기, 접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로 나눕니다. 언제요? 전기에서 나눕니다. 자, 시험에 물어볼 때 이렇게 묻겠죠. 이게 지금 감수분열이잖아요. 그런데 체세포 분열 전기에서 세사기, 접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로 구분한다 그러면 잘못됐죠.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분열 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 체세포와 감수분열 이 부분을 조심하십니다. 그래서 세사기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세밀할 세자에 실사자예요. 작은 실, 가는 시기를 이루는 것, 그런 시기를 얘기를 하고, 접합기는 염색사가 접합, 태사기는 굵어지는 것, 복사기는 복사하는 것, 이동기는 이동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사기, 접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시면, 세사기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늘어선다. 염색체가 늘어선다. 이게 세사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자,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핵막이 없어진다. 세사기 때. 핵막이 없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감수분열에서 세사기다. 접합기는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접합이 일어나 이가 염색체. 이가니까 하나씩 섞였으니까 2 곱하기 2니까 분체는 4분체죠.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태사기는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룰 때 비자매 염색 분체 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나중에 교차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일단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상동 염색체가 1, 짝을 이룰 때 비자매 염색 분체 간에 3, 교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 여기가 상동 염색체,
비상동 염색체냐. 나중에 비상동 염색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주어는 짝을 이룰 때 자매 염색 분체간이냐 비자매 염색 분체간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B자가 없죠. 뒤에는 B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룰 때 비자매 염색 분체간의 교차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교차로 인해 유전 물질이 교환되고 재조합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자, 이 복사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어차피 뭐 복사니까 재조합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시기 복사기. 이동기, 상동 염색체가 서로 줄을 지어서 붙어 있게 된다. 자, 서로 줄을 짓는다. 여기는 뭐예요? 늘어선다. 근데 뭐가? 위에는 염색체가 늘어선 거고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줄을 지어서 붙어 있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을 물어본 것보다는 핵막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주로 탁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뭐 줄을 짓는다 그러면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면서 줄을 지어서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개념 하십시오. 줄을 지어서 붙어 있다 그러면 아, 이동기구나. 줄을 지어서 이동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일단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